남편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라고요. 그것도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그 탐욕스러운 며느리는 결국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조문 인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죠.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서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도 드려야 하고 장례 절차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아들 민수가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 며느리 유라는 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유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달라는 말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영정 앞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유라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집이 너무 크니까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럽다면서 작은 원룸이나 구해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제안이라고는 했지만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한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직 관 뚜껑도 닫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니 민수는 눈을 피하면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정말로 둘이 미리 상의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일궈온 집,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과 남편이 작은 사업으로 모은 돈을 합쳐서 장만한 그 집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남편이 숨을 거둔 지 고작 사흘 만의 말입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있었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친절한 척 설명을 이어갔어요. 요양원도 좋은 곳들이 많고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을 거라면서요. 심지어는 집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서 앉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게 현실일까 하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고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이고 아들은 효자인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텅 빈 거실을 보니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라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 같은 그 말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라는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유라와 함께 집에 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부터가 달랐죠.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라는 제 옆에 앉더니 친근한 척 웃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마치 저를 위해서 고민해 준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류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증인으로 사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종자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담보대출을 받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요. 물론 이자는 자기들이 다 갚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고작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그것도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유라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목소리 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면서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안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태도였어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린다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옛날 생각만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과 남편이 작은 장사로 모은 돈을 합쳐서 마련한 집인데 그걸 고집이라고 표현하다니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집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유라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벌써 부동산에 알아봤다면서 집값이 얼마나 나올지도 대충 계산해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호시탐탐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아들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혼자 살면서 외롭고 힘들 텐데 작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의견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만 하러 온 거였습니다. 마치 저를 철없는 아이 취급하면서 어른들이 알아서 결정해주겠다는 식이었어요. 유라가 펜을 꺼내서 제 앞에 밀어놓으면서 사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대출 금액이 상당했어요. 집값의 80% 가까이 되는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면 집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제가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대출을 빌미로 해서 결국엔 집주인이 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로 사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라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며느리다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도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식들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집만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엄마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자식의 입에서 직접 말이에요. 유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손자도 못 보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될 상황에 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둘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돌아서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명했어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의 전화가 끊겼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복덕방 아저씨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라가 부탁해서 온 거였습니다. 집 매매를 위한 시세 조사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미 매물로 올릴 준비를 다 해뒀다면서 사진만 몇 장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부동산에까지 연락을 해놨다니요. 복덕방 아저씨에게 잘못 오신 것 같다고 했더니 며느리분이 직접 연락했다면서 확신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유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거절할 걸 예상하고도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둔 거였어요. 마치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덕방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나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째 받지 않던 전화를 그때는 받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부동산에 연락했냐고 따졌더니 어머니가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라니요.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게 도움입니까?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팔아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마치 제가 결국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 가격 문의하는 사람들, 정말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무리 안 판다고 해도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유라가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매물 정보를 넘겨준 거였습니다. 그것도 급매물로 등록해 놨더라고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인터폰을 계속 누르면서 집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유라와 함께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옥탑방 하나를 알아봤다면서 계약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증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벌써 집주인과 이야기까지 다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멋대로 다 정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계약하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옥탑방이라니요. 평생을 교사로 일하면서 존경받고 살아온 제가 이제 옥탑방에서 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친아들 입에서 말이에요. 유라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자기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손자까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척했지만 결국은 유라 편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도 힘들고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럽다면서 작은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유라의 계획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수는 그저 유라의 손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둘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나가면서 던진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는 그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부동산 전화는 더 자주 걸려왔고 심지어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마 유라가 더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새벽 5시에 전화가 걸려와서 집 보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삿짐 센터 명함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벌써 예약까지 해뒀다면서 내일 이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계속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괴롭힘을 계속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옥탑방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사를 했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 좁은 옥탑방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삿짐도 절반 이상은 버려야 했습니다. 옥탑방이 너무 좁았거든요. 민수와 유라는 이사하는 날에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집 열쇠만 받아가고는 돌아갔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옥탑방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정말 길고 괴로웠어요.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고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라고 했던 건 며칠 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겨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받는 아들의 전화였지만 반가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집 열쇠를 모두 회수했다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바꿀 거라면서 몇 달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보니 유라가 인테리어 업체까지 벌써 섭외해 뒀더라고요. 집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자기들 취향에 맞게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제 흔적까지 지우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더 이상 항의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벽 속에서 뭔가 나왔다면서 민수가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래된 금고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도 벽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 같다면서 열어보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니가 아시냐면서 물어왔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씩 밤늦게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서재 쪽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 하냐고 물어봐도 그냥 정리한다고만 했었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금고를 벽 속에 숨기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민수는 계속 비밀번호를 물어봤지만 저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금고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기대감이 생겼어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숨겨놓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민수가 직접 옥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금고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고 유라도 함께 왔는데 평소보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유라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어머니도 궁금하실 테니까 함께 열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숫자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제 생일, 민수 생일까지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유라는 점점 초조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던 숫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온 날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라고 늘 말하곤 했어요. 그 숫자를 입력해봤더니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서류 뭉치와 통장 몇 개,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저도 몰랐던 계좌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돈을 모아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유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은행에 가자고 했어요. 민수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작은 열쇠였어요. 이게 무엇의 열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양으로 봐서는 사물함이나 금고 열쇠 같았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유라는 당장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하게 구는 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힘드실 테니까 자기들이 은행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맡겨달라면서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말입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리가 안 된다면서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유라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저는 통장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계좌 개설 날짜였어요.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계좌들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유라의 본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작은 열쇠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의 열쇠일까 하면서요. 분명 중요한 뭔가를 숨겨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 함께 가자면서 재촉하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유라의 목소리 톤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냄새라고 했던 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옥탑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민수는 회사에 간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자마자 유라의 표정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 보여주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눈빛만 번뜩이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통장과 인감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명령조로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절한 척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웃음이 나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까 자기들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기서도 쫓겨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이 옥탑방 임대료도 자기들이 내고 있다면서 협박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계약하고 제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낸 건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낸 돈이 됐습니까? 하지만 유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보니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를 해뒀다더라고요. 자기가 며느리라면서 어머니 대신 월세를 관리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이제는 옥탑방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유라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어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면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질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선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협박도 했습니다. 손자를 평생 못 볼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와도 연락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혈육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겠냐면서 젊은 사람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어디에 쓰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돈인 양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유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위임장이었습니다. 벌써 작성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서명만 하면 모든 은행 업무를 유라가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 서류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고가 발견되기도 전에 이미 위임장까지 준비해뒀다는 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서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유라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보여주던 모든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로 거리로 내쫓겠다고 했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면서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을 거라면서요. 정말 악마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도 이미 자기 편이라면서 어머니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요. 아들마저 완전히 유라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어요. 만약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혼자 살면서 위험하다고 신고하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작은 열쇠 말입니다. 남편이 왜 그 열쇠를 금고에 함께 넣어뒀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불만스러워했지만 하루만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걸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유라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몰린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열쇠를 손에 쥐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의 열쇠일까 하고 말이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희망의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오후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은행 대여금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걸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은행 대여금고라는 생각이 든 순간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유라가 오후에 찾아오기 전에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은행으로 급하게 갔어요. 은행 직원에게 대여금고가 있는지 문의했더니 정말로 남편 명의로 등록된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금고더라고요. 작은 열쇠를 보여주니 바로 확인해 주었어요. 금고를 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과 주식 증서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를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던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런 부동산들을 샀는지 전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주식 증서였습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큰 자산을 숨겨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변호사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된 유언장까지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남편은 유라의 본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뒀다고 했어요. 유언장을 보니까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처리해뒀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재산의 수익을 저에게 지급하고 제가 돌아가신 후에는 사회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집은 절대로 매매할 수 없도록 신탁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제가 거주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 명함에는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급할 때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면서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집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라와 민수에 대한 대비책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재산을 강탈하려고 시도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더라고요.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유라의 과거 행적도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여러 번 사기 행각을 벌인 기록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가정을 파탄낸 전력도 있었습니다. 민수도 유라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 명의를 신탁으로 이전하고 유라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막을 쳐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라에게 당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후에 유라가 찾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유라는 여전히 협박적인 태도로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분하게 거절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처럼 겁에 질려서 떨지 않는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더 노골적인 협박을 했어요. 정말로 거리로 내쫓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제 집으로 말이에요. 유라는 무슨 소리냐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집이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고 오직 저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법적 문서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계속 방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진짜냐면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유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를 괴롭히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라의 과거 행적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2달 만에 다시 제 집에서 자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지켜준 우리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었거든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더 큰 싸움이라고 했던 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 후에 민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유라에게서 들었다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해뒀다는 게 사실이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해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뒀는지 그리고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줬습니다. 민수는 듣고 있는 동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유라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면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계속 돈 이야기만 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조급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라가 숨기고 있던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수 몰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서 한도까지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 외상으로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총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때서야 유라의 진짜 모습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검소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사치를 부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라가 친정 식구들에게도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민수 통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큰 돈이 나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더라고요. 민수가 따져보니까 유라가 결혼 후 지금까지 쓴 돈이 상상을 초과했어요. 집안 살림비라며 받아간 돈들도 실제로는 다른 곳에 쓰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들 둘이 서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대부업체에서 왔다고 하면서 유라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된다면서 혹시 시어머니가 아시는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유라가 언제 사채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까? 민수도 그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채업자들이 말하는 금액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민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유라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했다면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가 대신 갚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유라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여놓은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머리를 감싸쥐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사채업자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 유라가 갚지 않은 돈들에 대한 독촉이었어요. 민수는 유라에게 따져 물었다고 했는데 유라는 시어머니 재산만 받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아직도 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미 모든 재산이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유라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라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직폭력배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라가 도박빚까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얌전한 며느리인 척했는데 뒤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니요. 민수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자기 명의로 된 빚들까지 합치면 평생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유라의 진짜 정체를 깨달은 거였습니다. 유라는 이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수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유라의 과거였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건데 유라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정을 파탄낸 전력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전 남편도 유라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유라는 슬쩍 사라져버렸고 민수를 만나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속아서 살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유라는 이제 아예 집에 오지 않게 됐어요. 사채업자들과 조직폭력배들이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라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결과였으니까요. 민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찾아와서 상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를 민수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수가 집에 와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낸 거예요. 유라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민수 얼굴을 보니까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 때문에 직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라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그 여자를 감싸려고 하다니요. 아들이지만 정말 답답했어요. 민수는 유라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였어요.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유라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탐욕과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수도 잘 알 텐데요. 민수는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유라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유라 명의로 된 빚들이 대부분 민수 보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라가 돈을 빌릴 때마다 민수를 보증인으로 세워뒀더라고요. 민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명했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이용당한 셈이었습니다. 민수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어머니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평생 효도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지 않았거든요. 유라 편에 서서 저를 집에서 쫓아냈던 일,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옥탑방으로 쫓겨날 때는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요. 유라가 저를 괴롭힐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그때는 유라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유라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믿었다면서요. 하지만 그런 변명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화가 난 건 민수의 태도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까먹고 이제 와서 효자 행세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선택한 길이니까 민수가 책임지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혈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원망하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혈육이라는 말을 지금 와서 꺼내다니요. 그럼 제가 고생할 때는 혈육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유라 편에 서서 저를 괴롭힐 때는 왜 혈육 생각을 안 했어요? 민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자 얼굴을 평생 못 볼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유라와 함께 멀리 가버리겠다면서 협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손자를 볼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라의 빚을 제가 떠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화를 내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다면서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라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법정 관리를 받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유라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임신했다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민수를 완전히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민수는 그제서야 유라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은 후였습니다. 평생 빚더미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한 달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졌고 말수도 적어졌어요. 유라에게 완전히 속아서 인생을 망친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와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잘못했다면서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당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게 생겼고 빚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민수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안쓰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유라만 믿었던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라였어요. 그 여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유라의 최후를 지켜봐야 했다고 했는데 그 결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한 달 후 변호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라가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도망 다니던 걸 결국 찾아낸 거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알고 보니 유라가 여러 사채업체에서 동시에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것도 제 재산을 담보로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말이에요. 이자까지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유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재산은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유라를 더 심하게 추궁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유라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갚을 돈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호화롭게 살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직접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로 많이 고생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유라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너무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라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유라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라가 제안한 건 정말 뻔뻔한 것이었어요. 자기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빚을 제가 왜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유라가 자초한 일이니까 유라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유라는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유라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모두 연기였다고 고백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민수와 결혼한 것도 시어머니 재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오직 돈만이 목적이었다면서요. 정말 소름 끼치는 고백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라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이전 남편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망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재산을 빼앗고 빚더미에 앉히고는 사라져버리는 게 유라의 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면서 원망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똑똑해서 속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신탁 덕분에 유라의 계획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라는 그 사실을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재산에는 손댈 수 없었다는 걸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채업자들이 유라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유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낸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유라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유라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유라를 끌고 나가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유라는 정말로 갈 곳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빼앗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유라에 대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민수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라가 노숙자가 되어서 지하철역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활하고 영리했던 유라가 정말로 그런 신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유라는 저를 보자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것이 탐욕의 결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유라와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완전한 몰락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걸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완벽한 응징이 완성됐다고 했지만 진짜 끝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유라를 마지막으로 본 날부터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정리됐습니다. 먼저 약속했던 대로 사회 기부를 실행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체계적인 기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독거노인 돌봄센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된 거였거든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부를 하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이런 결정을 기뻐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민수는 그 후로도 가끔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기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안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에게 속았던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손자는 결국 볼 수 없게 됐어요. 유라가 임신했다던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짓말쟁이의 아이였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아이에게도 저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유라의 거짓말이 밝혀진 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전히 노숙자 신세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뉴스에서 노숙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유라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전 남편들도 모두 망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장학재단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수혜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올 때면 정말 기뻐요. 제가 기부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기쁨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유라 때문에 창피해서 사람들 얼굴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서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민수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머니를 배신했던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 일상은 정말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서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에 저를 지켜줄 준비를 다 해뒀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라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남을 해치면서 살면 결국 자신도 파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남편의 사랑과 준비 덕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제 자신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게 남편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가끔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 조언해주고 싶어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해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게 된다는 거죠. 유라는 모든 걸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걸 지켜냈고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선가 유라 같은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유라는 끝까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요. 탐욕스러운 며느리는 노숙자가 되어 사라졌고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